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어제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관련 소식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최근 동해안에 지진이 잇따르면서 더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22일 이후 동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16차례,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까지 합하면 모두 36차례인데요. 기상청은 응력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지진이 연속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의 사례를 미뤄봤을 때 대지진의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진은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특히 동해안에는 원전이 집중돼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정부가 어제 지진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로 격상하고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천재지변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번 동해안 지진이 지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5월 16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 13도, 봉화 10도로 출발했습니다. 낮에는 안동 32도, 봉화 31도를 비롯해 북부 지역 대부분이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낮 최고 기온이 8월의 여름 날씨를 기록하겠습니다. 아직 습도는 낮아서 폭염특보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외출하실 때 더위에 대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오후 들면서 경북 북부 산지 일부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시가 특정 업체 계약 편중을 막기 위해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수의계약 총량제에 따라 업체 한 곳당 안동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전 부서에서는 공사계약 시 연간 2억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2억 원을 초과해 계약할 경우 부서장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시는 총량제가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월별 계약 현황을 점검하고 2억 원을 초과해 계약한 업체의 명단을 각 부서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재난공사는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을 통해 특정 업체의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수 업체에 균등한 계약 기회를 제공할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더위는 오늘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는데요. 맑은 날씨에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후에 일시적으로 오존 농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시간대 장시간 외출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고온 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경주의 대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인 신라 달빛 기행이 지난 주말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신라 달빛 기행은 첨성대와 월정교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주제로 경주의 아름다운 야경을 활용하는 체험형 힐링 관광 상품인데요. 20명에서 40명이 한 팀으로 월정교 안내부스에서 백등을 받고요. 계림과 월성 해자, 첨성대까지 달빛을 따라 걸으면서 별자리 스킨 프린팅과 셀프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역 상인과 협업해서 참여자들이 즐길 수 있는 별품달 플리마켓도 마련돼 있고요. 트레킹이 끝난 후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월정교 달빛 콘서트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신라 달빛 기행을 통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신라의 밤이 주는 운치를 만끽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도 높은 24도, 습도는 56%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동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포항과 울릉 간 소형 여객기의 시범 비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북도는 어제 포항 경주공항에서 브라질 항공기 제작사와 항공산업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식 후에는 이 회사의 제트 여객기에 80여 명이 탑승해 포항 경주공항을 출발해 울릉도를 선회하고 돌아오는 시범 비행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인 울릉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1.2km로 짧아 소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데요.
이 회사의 여객기가 짧은 활주로에서 이착륙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해 비행 성공으로 울릉공항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울릉군은 울릉공항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관광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질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꿀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에게 남긴 경고의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꿀벌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와 해법은 무엇인지 한국양봉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철희 안동대 식물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꿀벌 실종 사태가 올해 더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경북의 경우 올해 3월 기준 봉군 수가 지난해 12월보다 40%나 줄었다고 하는데 꿀벌이 이렇게 급격하게 사라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이 아주 큰 문제가 생겼는데 실제로 이 문제의 원인을 어떤 한두 가지로 특정 짓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꿀벌의 가장 중요한 해충인 꿀벌응애의 방제가 어렵게 되었다. 이런 측면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꿀벌응애는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그 플로발리네이트라고 하는 이제 약재를 가지고 방제해 왔는데 최근에 이 꿀벌응애가 이 약재에 대한 강한 저항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꿀벌의 건강에 좀 치명적인 손실을 받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아마 환경인 것 같아요. 최근 다양한 기후변화 현상들이 이상기상현상으로도 나타나고 겨울철에 따뜻한 날과 더운 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꿀벌의 월동 생태를 크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아마도 이제 꿀벌들의 놀이터가 되는 이 산과 들에 꿀벌의 먹이인 밀원식물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꿀벌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천적 방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이상기후 또 급격한 도시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꿀벌이 좀 사라지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꿀벌이 폐사가 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은 이미 2006년부터 미국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요인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크게 그 꿀벌들이 사라졌던 CCD의 요인을 네오니코티노이드라고 하는 약재로 특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농약의 피해로 인해서 꿀벌들이 대량으로 폐사하고 있다. 이런 측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는 조금 더 꿀벌의 해충인 꿀벌응애와 어떤 기상현상으로 좀 보고 있는 시각이 더 지배적입니다. 네, 나라마다 원인이 다를 수가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해법도 또 다르게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문제는 이 아인슈타인이 경고한 것처럼 꿀벌의 실종이 꿀벌의 멸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생태계에 아주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꿀벌들이 사라지면서 가장 1차적으로 우리 양봉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꿀벌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 화분매개라는 아주 큰 공적인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화분매개를 통해서 자연 생태계에 각종 식물들이 번식하고 종자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 농산물들 중에서도
아주 많은 수의 농산물들이 이런 화분 매개를 통해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꿀벌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러한 각종 서비스들의 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지금 과수 농가들마다 꿀벌이 없어서 곤란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올해 봄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과수 농가, 그 다음에 이제 과채류 농가에서 꿀벌이 없어서 실은 농업 생산에 큰 지장을 받고 있고요. 네.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으로 임대를 하거나 또는 꿀벌을 사서 이제 그 농장에 갖다 놓고 싶어도 실제로 꿀벌들의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아, 꿀벌을 사서 가져가기도 하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제 이제 농업에서 꿀벌 화분매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네. 꿀벌 화분매개 서비스 산업의 규모가 400억에서 이제 6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꿀벌을 사거나 임대해서 가져다 놓는 그런 비용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꿀벌이 실종하게 되면 우리 식탁 물가에도 영향을 바로 미치겠네요. 그렇죠. 이 당장 올해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농산물 가격뿐만이 아니고 실제 이제 화분 매기를 통해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네랄과 비타민과 같은 생리 기능성 물질들의 약 30% 정도를 섭취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면 식탁 물가도 올라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국민들의 영양 불균형, 그로 인한 이제 건강의 문제들이 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야, 꿀벌이 우리의 건강까지 영향을 끼치는군요, 결국은. 근데 그 경북의 양봉농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요. 또 전국 꿀벌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양봉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피해가 참 클 것 같습니다. 일단 경상북도가 꿀벌이 더 이상 줄지 않도록 꿀벌 질병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꿀벌 질병센터도 운영을 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하려는 노력은 매우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이 지금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에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꿀벌들이 사라지는 문제를 단순한 농업 생산의 도구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우리 농업과 우리 생태계 전반의 문제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꿀벌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먼저는 꿀벌들이 날아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밀원수의 확보, 밀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거시적으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각종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기후변화 행동들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천적인 꿀벌 응애 의 저항성이 높은 그런 꿀벌을 또 육종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꿀벌 해충인 꿀벌 응애의 저항성 문제를 고요. 네. 그것은 양봉 산업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들 그리고 이제 산업계가 공동으로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상기후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꿀벌이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응책은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실제로 이제 이 꿀벌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꿀벌을 키우면서 우리 생태계 서비스를 담보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양봉 농가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정부나 이 행정 조직에서는 이런 양봉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꿀벌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월동하는 꿀벌들이 전체의 50%씩 이제 사라지거나 폐사가 되는 이러한 재난적 상황에서는 네.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지만은 이런 양봉 농가들 밖에서 우리 시민사회나 국가적으로는 이런 이 농약 사용에 대한 이제 뭐 안전성의 제고 그리고 안전한 꿀벌들의 이제 생육 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밀원의 확보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편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봉군 밀도가 높아서 양봉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또 병해충 위험이 높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도 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실제 우리나라의 이 양봉 봉군 수의 변화를 보면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약 180만 군 정도이었었는데 지금은 약 280만 군 정도가 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봉군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봉군 밀도가 매우 높아졌을 때는 꿀벌들끼리의 경쟁도 많아지고요. 감염성 질병이나 병해충의 이동, 그다음에 병해충의 이제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지자체와 양봉가들 사이에서 적정한 봉군 밀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꿀벌이 사라지는 것은 생태계를 위협하고 결국은 또 우리 인간들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기적인 대책도 있을 것이고 또 이상기후를 좀 개선하기 위한 건 굉장히 장기적인 또 논의가 돼야 되는 방안인 것 같은데 관련 논의들이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꿀벌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 생태계에 대한 문제이고 네.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라고 바라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단순한 농림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국토를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도 관계가 되어 있고 환경부, 기상청 등 다양한 이제 정부 부처들이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 문제를 같이 바라보고 해결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제안을 드리자면 어떤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꿀벌 문제 등을 기후 위기적 시각에서 같이 바라볼 수 있게 예. 예를 들면 국무총리실 산하의 어떤 위원회 형태로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단순한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대 식물의학과 정철희 교수였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였던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 현장에 서유리 리포터 다녀왔죠? 네, 안녕하세요. 2023 대구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은 1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중앙내거리부터 공평내거리 구간을 처없는 거리로 운영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백미는 퍼레이드였습니다.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대구 경북을 수호하는 군인으로서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서 너무 기쁘고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 심어줄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대구 광역시에 편입하게 된 군의군입니다. 퍼레이드를 하면서 대구 시민들이 손도 흔들어 주시고 또 반겨주시는 모습들 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We're from the United States, but we do traditional dances from Mexico. 미국에서 왔는데 전통 멕시코 춤을 보여주는 그런 팀입니다. 퍼레이드 참여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We feel very honored being able to come to another country, share our culture, but more importantly that we're able to see other cultures, their performances, learn from them, and all of us be together united. It's just amazing feeling. 전통 멕시칸 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다른 문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모든 이런 세계 문화들이 다 연합할 수 있는 걸 보게 돼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저는 대구 남구에서 온 구경주라고 합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알차게 시간대별로 끊어서 그렇게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갖고 좋아요. 베트남에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퍼레이드에 참여한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일반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항상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새로운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도 좀 더 알찬 퍼레이드로 페스티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번 축제 정말 다양한 국적과 또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축제였는데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번 축제의 키워드는 친환경이었는데요. 에코존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재밌게 환경과 관련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왔고요. 또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종이로 된 행사 안내 소책자도 따로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에코존 현장 어땠는지 들어보시죠. 저희 키링이랑 배지 중에 어떤 걸로 아시겠어요? 배지로 드릴까요? 시민분들이 오셔서 이제 배지랑 키링이랑 스티커 그리고 할인권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컵으로 던지셔서 랜덤으로 상품을 받아가는 구간이에요. 아이들이랑 이제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셔서 많이 받아가시고 계세요. 이번에 이제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의 한 취지가 친환경적인 페스티벌을 하자는 건데 저희가 올바른 분리배출하는 법도 줄 서신 분들께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여기에 있는 부스들 중에서 줄이 제일 길거든요. 많은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올바른 분리배출하는 법을 잘 배워가고 계세요. 저희도 이제 뿌듯하고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부스인가요? 쓰레기를 1시간 동안 주워 오시면은 이제 텀블러랑 봉사 시간이 드려요. 현재까지 약 100분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환경 살리는 일이라고 다들 너무 기쁘고 보람차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평소에도 이제 많은 환경에 관심 가져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달서구에서 지안의 가족 4명입니다. 애기들은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오늘도 텀블러에 물을 넣어서 챙겨왔습니다. 친환경적인 그런 이제 기술들이 대구에 많이 퍼져 있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었어요. 로봇이 직접 이제 커피를 만들거나 핫도그 만드는 것도 시연을 하고 있고 전기 택시도 많이 보급되어 있구나 대구에 그런 걸 느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열심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볼거리 아주 많았다면서요? 네, 거리문화제, 시민문화제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행사가 있었고 대구예술존, 홍보존, 또 먹거리존도 있어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눈길을 사로잡는 부스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렇게 풍성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관주도였던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이 올해부터 민간주도 행사로 바뀐 건데요. 네. 행사를 기획한 대구예총 이창환 회장 만나봤습니다. 달구벌 축제로 시작된 대구 파워풀 페스티벌은 1982년 대구 예총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간주도로 행사를 하다가 올해는 대구 예총이 다시 시민축제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워풀 페스티벌은 거리 축제로서는 세계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는 2023년부터 판타지아 페스타라는 큰 틀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5월 축제, 10월 축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5월 축제의 시작을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입니다. 시민들이 만들고 시민이 즐기는 행사로서 해외에서 전문 공연단이 300명 대구에 출연을 하고 총 참가하는 출연자는 3,000명입니다.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과 동성로 축제, 생활예술축제가 함께 어울려져 있어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년 축제는 지금부터 더 준비하여 시민들이 더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구에서는 대구국제음악제,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등이 이어지는데요. 이 축제의 계절을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에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민수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만나이 도입입니다. 아, 만나이 도입. 네. 다음 달 6월부터 시행되는 거죠? 네, 다음 달 28일부터 만나이 통일법이라고 불리는 행정기본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민법도 일부 개정이 됩니다.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먹는 새는 나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만나이 통일에 따라서 모든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 어려지는 효과가 있고요. 네.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나이를 기준으로 언어와 행동 양식을 달리하기 때문에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네, 6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군요. 네. 그동안 만 나이, 연 나이, 새는 나이 이게 혼재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의 나이 체계가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되는 건데 세 가지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현재 법령상으로도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연 나이와 새는 나이가 함께 쓰였습니다. 만 나이는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를 말합니다. 예컨대 올해 한국 나이로 30이 된 1994년생은 생일이 지나기 전에는 28살이 되고요. 네. 생일이 지나면 29살이 됩니다. 이 만나이 도입으로 전 국민이 한 살 또는 2살 어려지는 효과가 있는 건데요. 네.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94년생은 생일과 무관하게 올해 29살이 되는 겁니다. 새는 나이는 태어난 해를 한 살로 삼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을 더하는 한국식 나이 셈법인데요. 94년생은 올해 나이가 30살이 되는 겁니다. 네. 듣기만 해도 좀 혼란스럽긴 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만 나이가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조금 전에 뭐 한 살 또는 2살 정도 어려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 또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 우선 한국식 새는 나이는 우리나라 법령 체계와도 맞지 않고요. 또 만 나이가 일반적인 외국과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12월 31일생의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하루가 지나면 2살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0개월 신생아와 24개월 아이는 발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이들이 동갑이 되는 어떤 모순이 발생해 왔고요. 정부는 계약서나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면 나이를 둘러싼 혼선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실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병역법, 초중등 교육법 여기서는 여전히 연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술,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성인 기준과 군대 입대를 위한 연령 표기는 기존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에 따른 호칭 문화가 중요시되는 만큼 시행 초기의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당장 같은 학년이더라도 다른 나이가 적용될 학교가 가장 문제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실 안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4월에 각 학교별로 만나이 시행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라는 공문을 일제히 보냈습니다. 네, 학생들 사이에서 형, 누나, 언니, 동생이 나뉜다는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최근에 중학교 학생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학생들은 다음 달부터 도입될 만나이 통일법에 대해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불만을 좀 쏟아냈습니다. 불만이 많군요. 네, 이 연도를 기준으로 학교에 입학했던 기존 교육제도를 따라왔던 학생들은 다음 달부터는
같은 학년이더라도 나이가 달라진다는 그러시네요. 상황을 예. 좀 낯설게 느꼈고요. 또 새로운 놀림거리가 될 것이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한 학생은 최근 같은 학년 친구로부터 형이라는 호칭을 강요받았다고 하는데요. 벌써요? 네, 이게 제도가 이제 시행되기 전부터 이제 호칭에 따른 서열 재정리가 좀 시작이 된 건데요. 이 학생은 만 나이 자체가 불편하다기보다는 같은 학년인 친구가 내가 너보다 형이고 누나이니 나에게 굴복해라는 식으로 대하는 게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로 호칭을 나누고 서열을 정하는 게 싫은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고요. 네. 이 학생들 간의 서열 갈등 조짐에 교사들도 아주 근심이 깊었습니다. 학교 진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교사는요. 아이들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크게 싸우기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 나이에 따라서 혼란을 느끼고 그 혼란이 싸움으로 번질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야, 벌써부터 이렇다고 하니까 어른들의 책임이 좀 무겁네요. 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이 표현하는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규정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 간의 서열은 나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가 권력으로 작용하는 이면에는 높임말과 낮춤말이 분명한 한국어의 좀비어 체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될 만나이 통일법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나이에서 오는 서열 문화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네. 이 법제처도 이를 의식한 듯이 만나이 통일법 시행 홍보 자료를 통해서 만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만나이 도입으로 한국의 서열 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겪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네. 나이가 한두 살 좀 많다는 이유로 선배들이 좀 후배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긴 했어요. 맞습니다. 예. 처음 만나면 나이부터 일단 물어보고 위아래 서열을 정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어떤 기본값 같은 건데요. 네.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고 낮잡아보는 이들로 인해서 불쾌한 경험도 상당수였습니다. 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말 편하게 할게 이렇게 하는데 네. 이럴 때 편하게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인 거죠. 그렇죠. 또 나이로 타인의 성취를 판단하는 것도 한국의 독특한 서열 문화에서 비롯됐습니다. 네. 근데 높임말 문화는 좋은 면도 참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높임말 문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네, 이 높임말 체계는 향가, 이두 이런 데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고대 시대 때부터 존재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 형수, 제수, 도련님, 아주버님 이런 호칭어가 다양한 것도 역시 오래된 서열 문화의 잔재인데요. 네. 다만 이 나이로 서열을 나누는 문화가 온전히 유교 문화에서 비롯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선비의 나라였던 조선에서는 학문을 중시했던 선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학문적 소양이 뛰어나면 친구를 맺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아는 우애가 좋았다고 알고 있는 오성과 한음 이 두 분의 나이 차가 5살이라고 하고요. 그래요? 네, 과거 시험장에서 처음 만나서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군요. 네, 이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의 대표격인 다산 정약용도 위아래의 4살 차이는 서로 비슷한 나이 또래라고 생각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네요. 네, 이 편하게 어울린다는 말이 절대로 함부로 대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특히 옛 선비들은 서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인이 될 때 얻은 이름인 자를 불렀는데요. 더 나이 들면 이제 자를 부르는 것도 좀 어색해서 호를 서로 불러왔답니다. 예. 다 존중의 의미고요. 아무리 나이 많은 선비라도 야경아 이렇게 이름은 절대 부르지 않고 여복의 다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서열 나누기가 시작된 거는 근대 이후가 되는 건가요? 네, 한두 살 차이까지 따지는 이제 버릇은 근대 이후에 동갑내기가 일제히 같은 학년이 되는 학교가 생긴 이후의 일입니다. 학년을 1학년, 2학년 등으로 나눈 근대 교육 제도가 그 출발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은 특히 일제강점기 시대 교육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 근대 교육은 천황제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신민을 기르는 장치로 재편이 되었는데요. 네. 상급자에게 절대로 복종해야 한다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호칭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오성철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는 지난 2019년 한국의 서열 문화를 다룬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설명을 들어보면요. 당시에 일본의 초등학교에서는 4학년은 님이라고 불렀고요. 3학년은 사람, 2학년은 자, 1학년은 애송이라고 부르도록 호칭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렀다고요? 네네. 야. 한국에서는 이제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네.
68년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보면 일제시대 때 어떤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현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뿌리 깊은 서열 문화, 만 나이를 도입을 하면 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까요? 이 제도가요? 네. 신지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는 존댓말과 호칭에서 오는 연령 권력이 굉장히 공고하다 이렇게 평가를 나이 했는데요. 권력이군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습적으로 사용해왔던 우리의 언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라고 조언했고요. 또 서열 문화는 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왔던 언어적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회가 진보하고 생각이 바뀌면 언어는 또 자연스럽게 바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또 만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홍보가 필요할까요? 네. 성영태 계명대학교 행정학 교수는요. 다음 달에 시행되는 법인데도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책자나 모바일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또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후속 작업에 신경을 쓴다면 그간 헷갈렸던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편익이 큰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달 28일부터 만 나이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네. 언어뿐만 아니라 생각의 변화도 좀 가져와 줬으면 맞습니다. 좋겠네요. 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은행 파산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던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와 함께 긍정적인 변수가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부분과 또 경기 침체가 다가올 것이라는 걱정인데요.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은행 이슈와 미국 부채 협상 상황과 또 5월의 글로벌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은행 위기 이후 상황은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 팩웨스트라는 은행 이슈가 또 부각됐습니다. 이게 뭔가요? 네, 지금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지역은행 팩웨스트뱅크가 예금 급감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주 장중 30% 이상 폭락을 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촉발된 미국 은행의 위기의 어떤 여진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네, 팩웨스트뱅크는 지난 11일 현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서 지난 5일까지 한 주 동안 예금이 9.5% 감소했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요. 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22.7%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4.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팩웨스트뱅크의 이 상황은 SVB 그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이 파산한 이후에 이러한 그 재무 구조가 비슷한 은행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와 이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정보기술 기업을 포함한 스타트업 고객이 여전히 이 은행도 많았고 네. 미국 연방 정부의 어떤 보장하는 예금 상한선이 지금 현재 25만 달러인데요. 이 이상인 그 예금 무보험 예금이라고 할죠. 이 고객들이 전체 그 고객의 2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정보의 속도와 이제 동반해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부정적 이슈가 부각되니까 이런 순식간에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은행 불안들이 계속되는 걸까요? 이제 상황은 미국의 은행들이 사실 그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한 5천여 개가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금리 유지 동안은 이게 고금리 유지 동안은 당분간 은행 쪽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 반응이고요. 네. 그러나 지금 5월에 기준금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거라는 이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면서 이 중소은행의 예금 이탈의 속도들이
상황들이 조금 진정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미국의 국내 은행들의 자금 이탈은 아직 뭐 끝난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높은 금리랑 단기성 자금을 선호하는 이러한 그 자금들이 상당 부분 예금에서 지금 MMF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중소은행의 위기가 좀 진정되기 위해서는 당분간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네. 은행의 예금이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이제 은행권에 금융권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생각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 미국의 현재 긴축 상황이 은행 지원으로 오히려 긴축 효과가 감소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미국은 긴축을 작년부터 금리 인상을 많이 해서 긴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런 은행의 그 지원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전체 긴축 효과는 아마 그 대략 한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오히려 이 QT 효과로 인해서 이제 은행을 지원하면서 4천억 달러가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긴축의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약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 은행 대출 또한 정체된 지금 상황이고요. 전체 상업은행의 대출은 그 연초 이후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급격하게 대출이 축소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경제 상황에는 오히려 뭐 플러스 되는 요인은 없다고 이런 보는 상황이고요. 지난달 예상했던 거와 같이 중소은행이 이러한 그 지금 타격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집중되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거용이나 소비자 대출의 어떤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상업용 쪽에는 오히려 대출이 급감하면서 중소은행의 어떤 구조조정이 시장 유동성에 오히려 축소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경기 침체가 온다고는 하는데 의외로 주가는 좀 견조한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경기 침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이제 현재 경기 침체는 온다 우려는 진짜 시장에 많은 있죠. 계속 있잖아요. 예. 올해 연초 이후에 계속 이제 나오는데 경기 침체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 또 컨센서스는 또 1%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의 연간 전망치는 지금 0.4%고요. IMF나 시장 전망치는 1.6, 1.1%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1분기 성장률이 1.1%보다 이렇게 낮은 이유는 침체 우려고 뭐 확대된 것도 있지만 이 재고율 감소 지금 1분기 재고 감소로 인한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시장은 이제 예상은 그렇게 하지만 시장에선 반응은 또 견조하게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현재 미국 경제는 내부적으로 과도한 부분은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금융위기 당시와 지금 현재 GDP를 비교해 본다면 설비 투자 규모나 가계의 부채 규모가 과거의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는 거죠. 양호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은행 예금 대비 대출 비율 또한 사실 파생 상품 이런 것들도 현재 이제 리스크가 낮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는 사실 그 국가 부채가 문제지 가계나 기업은 좀 견조하다, 양호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과거와는 다르게 네. 업종별로 차별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의 경기 침체를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가올 경기 침체는 동시다발적으로 전체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차별화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은행과 기업 여건 악화로 고용 소비 뭐 정점을 지나서 어느 정도 둔화는 예상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타격을 입었던 제조업이나 부동산 경기가 저점에 가까웠거나 저점을 통과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국가별도 지금 상당히 차별화되고 있어요. 예. 그 경기 부양이나 봉쇄 정책이나 뭐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서 지금 중국은 작년 9월에 저점을 통과하는 것 같고 독일은 11월 그리고 올해 이제 미국과 한국이 이제 저점을 통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국가별 이렇게 차별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상업용 부동산 부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중소은행의 어떤 이런 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용이나 뭐 이런 데는 크게 영향은 없지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이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의 시장 규모는 주택 시장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되지만 예.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의 어떤 만기 연장에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질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오피스나 리테일 부분에 대비해서 어떤 구조적 부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전체 시장에서는
그 파이가 작으니까 네. 주거용이나 이런 것들 다 작으니까 일정 부분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국한될 것이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2년도에 하락세에 진입했던 주택 시장은 그러니까 전년도에 어느 정도 하락을 지나서 저점을 통과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이 그 종류별로 차별화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종류별로 차별화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이런 금융시장 속에서 한국의 가계부채와 소비 등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현재 한국은 아주 급락이나 급등이 아닌 거죠. 그 지수는 거의 그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그 종목별로 굉장히 격차가 있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여전히 산재해 있는 거는 상황이고요. 정부의 정책들은 굉장히 지금 완화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많이 풀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PF발 금융권 불안을 억제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시장의 회복은 아직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부담이 좀 줄어야 되고 예. 금리 하락을 거쳐서 주택 구입 여력 이게 투자 심리들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후에 이제 주택의 어떤 공급 과잉도 좀 해소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물론 정부의 정책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큰 폭의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는 피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내수 경기 부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반도체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반도체가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있죠. 이 말들이 있는데 3월 이슈였던 중국의 리오프닝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불투명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은 수출 그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수출이 회복이 돼야 된다 보는데 예. 이 미중 갈등이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의 제조업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도체 감산 결정 이후에 재고 사이클은 저점을 통과할 수 있다고 보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가 어떤 수출할 시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망 진출이나 어떤 시장을 개척하지 않은 이상은 조금 걱정되는 그런 시장이 그렇군요. 반도체 시장이라고 봅니다. 예. 5월 이후에 주식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시장 전망이 전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정도의 지금 이야기인데요. 예. 지금 먼저 선진국 주식시장은 긴축 종료의 기대감과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동성 위기를 회피한다면 심각한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는 게 지금 시장 반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는 온다 하지만 시장은 그 이면에 그렇게 된다면 금리 하락이나 뭔가 정책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금융시장은 긴축적인 이해의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굉장히 가격이 좋고 또 대형 성장주의 그 쏠림 현상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정고점 돌파하는 그러한 사실 종목들이 있고요. 그러한 종목들이 대대적인 어떤 빅테크 기업들 실적도 받쳐주고 주가도 견인하고 그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12개월 선행 순수익 이런 것들이 하락세를 지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표는 하락세인데 주가는 오히려 방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는 지속적으로 저점이 조금 상승되는 그러한 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미국의 금융 불안과 5월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지난 수요일 지인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던 소방관이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구한 이는 대구 북부소방서 119 구조대 박문규 소방위인데요. 모처럼 쉬는 날 평소처럼 배드민턴을 치던 중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30대 여성을 빠르게 발견했고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30대 여성은 현재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박문규 소방위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꼭 익혔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질병관리청, 경북대학교와 함께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와 지역보건계획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흡연율과 걷기와 관련된 건강 행태가 개선되고 혈압과 혈당 수치 인지율 등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된 지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로 지역의 건강 문제 파악과 지역 보건 사업의 기초가 마련돼 맞춤형 보건 사업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3호선까지 모두 공기질이 쾌적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사는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특히 이번 검사는 봄철 미세먼지 농도 상승 시기에 맞춰 객차 내 공기질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 검사 결과는 모두 기준치보다 낮게 나와서 실내 공기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도시철도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무더운 여름을 대응하기 위한 2023 쿨링 엑스포가 열립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데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의 대표 행사로 무더위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재난안전 공무원과 전문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 하는데요. 특히 2023년은 3월과 4월 봄꽃 개화 시기가 예년에 비해 한 주 이상 빨라졌고 기상 전문가 과학자들은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전례 없는 폭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 기후 환경 변화 대응의 사업에 활성화되고 시민들에게는 안전의식을 높이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대구시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컨설팅 지원단을 확대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지만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했는데요. 가해자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와 피해자를 위한 도움의 메시지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대구 포항이 33도, 김천 34도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게 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